새벽 2시 47분. 펜타곤 지하 3층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그날 보고서 한 장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하나였습니다. 127. 한국이 공급망에서 사라질 경우 미군이 패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127일. 피해 680조 원. 전투기 3,200대 작전 불능. 정밀 유도무기 73% 보충 불가.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240조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3년을 공들이다 포기한 그 계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호출이 온 건 새벽 2시 43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도 잊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배지를 집어들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지하 3층 전략 분석실 문이 열리는 순간 커피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가 섞여치고 들어왔습니다. 프린터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2명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합참의장 피터슨 대장이 등 뒤로 두 손을 맞잡은 채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전략분석국장 카렌 휠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목소리는 메트로놈처럼 박자가 일정합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미세한 멈춤이 있었습니다. F-35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핵심 소자, 한국 의존도 68%. F-22 스텔스 코팅 특수 소재, 한국 의존도 71%. 토마호크 미사일 유도 시스템 반도체, 한국 의존도 79%. 저는 끊었습니다. 잠깐. 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한국산입니까? 휠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2019년 의회 예산 삭감으로 로키드 마틴이 공급처를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동급 성능 대비 43% 저렴했거든요. 5년 전에 이미 바뀐 겁니다. 5년 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40년간 한반도 방위 정책을 직접 설계해온 사람이 주한미군 병력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부 제 서명 아래 결정됐는데 우리 미사일이 한국 반도체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휠러가 계속했습니다. 전시 소모율 적용 시 정밀 유도무기의 73%가 90일 내 보충 불가능합니다. 국내 대체 생산을 풀 가동해도 최소 18개월. 전쟁은 18개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피터슨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야. 한국이 우리 편에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주머니로 손이 갔습니다. 낡은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삼촌 토마스의 인식표. 1950년 한국전에서 전사한 삼촌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CIA 서울 지국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전날 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40조 원. 미국이 3년을 공들이다 한 달 전 탈락한 그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속 부하 마크 콜린스 대령이 추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무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표정은 손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국-II입니다. 사거리 40km. 동시 교전 능력 패트리어트의 1.8배. 가격은 패트리어트 대비 61% 수준. 납기는 미국보다 14개월 빠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UAE가 K9 자주포 400문,
폴란드가 K 전차 820대와 K9 670문을 계약했습니다. 루마니아, 이집트, 노르웨이도 협상 중입니다. 누적 계약 규모 480조 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40년간 매일 보던 풍경인데 그날따라 강이 작아 보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사우디 국방장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3번 만났습니다. 미국산을 써야 한다고 동맹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사우디는 미국 제안을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하드 파워. 40년간 그것이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믿음을 조용히 숫자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3 서울 압박. 사건 중심 70% 긴장감 유지 장면 중심. 열흘 뒤 서울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 40년 경력을 앞세워 선을 긋는 것. 기내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창문 가리개를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좌관 제니퍼 박이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방문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사흘 전이었는데 한국 측은 이틀 전에 이미 대응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뭘 들고 올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착. 한국 국방부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달랐습니다. 카펫과 에어컨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가구와 녹차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이승민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휘었습니다. 악수할 때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들어온 사람의 악력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비밀 접촉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동맹 의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차를 천천히 마시는 사람. 저는 그 모습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잃는 것들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1100km, 러시아 극동에서 900km의 전진기지. 오키나와감으로 이전 시 운영 비용은 현재의 3.2배. 유사시 한국군 56만 명을 미군으로 대체하려면 연간 추가 비용 47조 원입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곤란한 쪽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전진기지를 잃는 미국입니까?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이런 자리에서 등줄기에 땀이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22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정 시간 2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먼저 정리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 회의실에서 압박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그날 저녁 한국방위산업청장 강재원이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낡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나무 간판. 문을 여는 순간 된장과 참기름 냄새가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강재원 청장. 전직 해군제독.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전부 웃음 주름이었습니다. 평생 웃으면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아래로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동동주입니다. 드셔보셨어요? 투박한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마시자 달고 시큼한 것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후요. 맨 오른쪽 끝에 선 병사가 제 아버지예요. 사진 속 병사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몇 사이즈는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시절에 미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피를 흘려줬다고. 평생 감사했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손이 갔습니다. 삼촌의 인식표. 강 청장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꺼냈습니다. 금속이 식탁 위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삼촌 인식표입니다. 한국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23이었습니다. 강 청장이 두 손으로 인식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건네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돌려줬습니다. 차관보님, 저희 방산이 단순히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뼛속 깊이 알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그 잔해 속에 서 있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게 우리 방산의 DNA입니다. 된장찌개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저는 한국 방산 수출을 관리해야 할 변수로 봤습니다. 허용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제동을 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방장관 콜버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면 항상 같은 냄새가 납니다. 가죽 의자, 오래된 나무 책상, 그리고 시가 잔향. 그날은 시가 냄새가 짙었습니다. 그가 나쁜 기분일수록 시가를 더 피웠습니다. 하트웰, 거기서 뭘 한 겁니까? 한국이 따르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온 게 있어요?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그 반대입니다. 펜타곤 워게임 결과와 한국 방산 실적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콜버트가 안경을 들어 올리고 서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어느 순간부터 느려졌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누적 480조 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127일. 그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눌렀습니다.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합참이 8개월간 작성한 겁니다. 콜버트의 코끝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노크했습니다. 장관님, 의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긴급입니다. 전화 내용은 금방 파악됐습니다.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엘사메리스. 미국 4대 방산업체가 전부 한국 방산 규제의 반대 측으로 의회 청문회 증언을 통보해왔습니다. 콜버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왜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반대가 아닙니다, 장관님.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로키드 마틴 F-35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한국산 부품이 340개입니다. 레이시온 패트리어트 유도 시스템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한국을 제재하면 자기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콜버트가 시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손 안에 쥐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오후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한 잔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컵 바닥을 오래 봤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상관의 노선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20대 이상.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목 뒤로 땀이 흘렀습니다. 위원회 의장 그레이엄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관보, 한국이 러시아와 방산 협력을 추진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금속이 테이블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왜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제한한 사례가 127건입니다. 그 기간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가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나라들에 수출된 규모는 380조 원입니다. 우리가 막으려 할수록 한국은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레이엄이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차관보,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조명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편을 드는 겁니다. 미국의 장기적 이익은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셔츠 등판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처음으로 진짜 미국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좀 풀려 있었습니다. 청문회 사흘 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사무실 정리에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인데 박스 2개였습니다. 그게 좀 쓸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맨 안쪽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겉면에 어머니 특유의 동그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 저는 서랍 앞에 주저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접힌 부분이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1950년 11월. 장진호 전투가 시작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볼펜이 추위에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전쟁에 도시가 다 무너졌는데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놀아. 눈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가슴이 아파. 나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나라를 만들지 궁금해.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왠지 그런 확신이 생겨.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토마스 삼촌은 열흘 뒤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삼촌이 궁금해했던 그 나라. 그 눈 맑은 아이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거부한 나라들의 480조 원어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미국 없이도 세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마지막 확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삼촌이 지켜보려 했던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 40년간 한반도 정책을 다루면서 한 번도 그 땅을 밟지 않은 사람이 이제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2달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봄인데도 차갑고 차가운데도 뭔가 살아있는 냄새. 나중에 한강 냄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제가 돌아다닌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붙이다시피 해서 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스카이라인. 도로 위 전기차의 절반이 현대, 기아 로고를 달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이 자네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의 짐도 풀지 않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쟁기념관. 한국전 전시관에 들어서자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포탄 구덩이가 난 도로. 눈 위에 맨발로 서 있는 아이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유엔 참전국 기념비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석판에 수만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H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돌이 차가웠습니다. 봄이었는데도 그늘 속의 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해먼드, 하퍼, 하트, 하트웰, 토마스 알, 미해병대. 손끝이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념비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 뺨을 식혔습니다. 주변에 한국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비석의 이름들을 짚으며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삼촌의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간 이것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냥 습관처럼 만졌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삼촌은 23세 이 땅에 왔습니다. 잔해만 가득한 땅에서 눈 맑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하지 못한 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나라가 70년 뒤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념비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확신이 맞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념관 광장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기념비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유리 빌딩들이 오후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잔해였던 그 자리에서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서류와 숫자와 위성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이 나라의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는지. 진정한 힘은 항공모함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세의 높이에서도 제재의 강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잔해 위에서도 내일을 믿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옵니다. 그 불씨 하나가 70년 뒤에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이라면 이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늦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서울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그 자리에서 수백만 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차관보 데이비드 하트웰이 직접 밝힌 이야기였습니다. 잔해 위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거북선이었습니다.